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8일 밤 2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만큼 이 피호감도가 높은 선거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정말 다 자세히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피호감도에 제가 보기에는요, 정점을 찍는 것이 뭐냐? 이재명의 이 김부선 스캔들이라든가 전과 사범 이거 한 방에 다 날리는 바로 도박. 이게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재명 아들 성매매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 문제 하면 우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김부선과의 스캔들이라는 게 결국 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연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 김부선 씨가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이 있다, 이걸 신체 감정을 해야 되겠다, 법원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원에서 이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 이거는 개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해서 거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 그런 사건보다도 이제 민사 소송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성 문제가 이재명한테 끝난 게 아니라 아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무상연애, 아들은 돈 주고 하는 이 매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도박 플러스 알파, 이 성 문제가, 이 성매매 의혹, 이것이 한 방에 이재명을 날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호감도가 꼭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어느 언론 조사에서 보면 비호감도가 말이죠, 어떻게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 심상정하고 안철수 쪽이 이재명과 윤석열보다 더 높아요. 자,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더 높게 나와요. 61%, 57.3%. 이거 뭔가 이상하지만 여하튼 한 50% 절반 이상이 모든 후보에 대해서 호감도,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20대 30대들의 지금 이 유보율, 의견 유보 비율이 20대는 34%, 30대는 27%나 될 정도로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자, 그래서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 한국갤럽 이재명 36, 윤석열 35, 이 초접전 상태인데 아직도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한 달 전에 14%에서 1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의견 유보 비율이 34, 30대는 27인데 이 원인이 바로 이러한, 말하자면 이 악성 종양들이 지금 후보들에게 딱 내재해 있다. 이 의식 때문에, 이 인식 때문에 이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역대 처음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튀었느냐? 우선 이준석 대표한테로 튀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로 어제 오후에 이 허재현 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건 상계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갔다, 이재명이가, 아니 이준석이가, 본인도 이 마사지숍에 자주 가는데 자기가 가는 곳에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도 여기에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니까 바로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고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에게, 대표에게 그런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싹 삭제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어제 오후에 말이죠, 이제 17일 오후입니다, 또 다른 한 매체에서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성매매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같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입장문을 내놨느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간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의 스파르 X니까 일대의 스파르타인 모양이에요. 왜냐면 스파 XX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스파르 X까지 이름을 써놨어요. 이런 업소에 방문한 바가 없다. 무슨 근거로 이러한 용감한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강력히 부인하니까 결국은 이 매체가 이 기사를 삭제해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스파 XX 업소를 간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말하자면 이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 출신의 기자가 한번 올렸다가 고소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를 싹 뺐거든요. 그러더니 이번 이 언론 보도는 즉각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부인하니까 아예 기사 통째로 삭제했어요. 이걸 보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배후 세력을 캐내는 작업을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걸 뭐 제보받는 방법도 있지만요, 강제 수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 기자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빼고 뭐 삭제를 했고, 그리고 이 언론 매체에서는 아예 통째로 이 기사를 드러냈지만 그래도 온라인에는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 세력, 뭐 무슨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뭐 이 컴퓨터 같은 게 있으면 전부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한 이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3월 9일까지 이준석 대표한테 또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음모가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요, 이 와중에도 많은 또 입장문을 내놨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문,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의 입장문,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지금 탁현민이가 아주 전사로 반박 나섰는데요. 탁현민이 이거 주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제 파악. 자, 그러면 왜 탁현민이 혼자만 이렇게 나올까요? 여권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호주 방문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는 내용은 지금 셀카 찍을 때냐 이거예요. 서울에서는 코로나와 맞서서 의료진들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또 국민들도 버티고 있는데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셀카나 찍고 있느냐 히닥거리면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페북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다, 이런 제목의 제목에 그래서 충정을 담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3박 4일 일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미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잖아요, 호주가. 그래서 이 광물, 히토류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면 직무유기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은 선전이다, 이는 본래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과장된 것으로 만드는 법인데 때로는 선전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속인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요, 이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곧 1만 명을 넘어설 태세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그러니 태연하게 시급한 외교 사안도 없는 호주까지 가서 SNS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찍은 셀카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쇼, 자화, 자찬 아니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을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통 지지율에만 신경 쓰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하며 부추기는 참모들의 정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탁현민이가 뭐라고 반박하지 아세요? 야당의 이런 외교 결례는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악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셀카는 누가 더 잘 찍느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보다 더 잘 찍는다. 아니, 대통령 선거 나왔으니까 셀카를 찍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불필요한,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해외 정상회담을 가지러 나가서 셀카를 찍으면서
웃는 모습으로 그거를 또 자랑해. 이게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년 투표에서 노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당위성이 이 셀카 한 장만 갖고서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장영일 상근 부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아주 잘 내놨어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는 조롱이 나온다. 그러면서요, 6개월 동안 이 호주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몇 번 정상회담한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말이죠. 이 호주 똑같은 총리 하나잖아요. 총리가 둘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이 똑같은 모리스 총리하고 4번 해요. 6개월 동안에 4번. 그러니까 놀러 간 거고 관광 간 거고 관광 가니까 3박 4일 오페라 하우스까지 가고 얼마나 좋으면 셀카를 찍어서 시거리는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 광물, 히토리 공급망 확충, 방산 협력, 호주 그래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외교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4번이나 갔는지, 4번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 내용 밝힌 정부 입장하고 이번에 밝힌 입장하고 똑같아. 자, 지난 6월 12일 날 G20 영국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모리스 총리하고 47분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24일 날은 UN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해서 모리스 총리하고 30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여 전인 10월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리슨 총리하고 또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3번을 했어. 이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편할 때예요. 그 4개월 동안 3번이나 호주 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때마다 나온 발표문을 보면 이번에 나온 발표문하고 거의 똑같아. 자주포 수출액이 나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정상회담을 하러 간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일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시드니 명소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오히려 박수치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머리 좀 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미 3번 했는데 이게 4번째 갔으니까 할 일 없는 거죠. 놀러 간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유럽 순방 때도 오스트리아 갔는데 오스트리아 갈 때 국제기구가 많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국제기구를 방문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체코, 프라하, 스페인, 바티칸, 두바이 이럴 때마다 관광한 것 아니냐. 이럴 때마다 항상 부부 딱 끼고 가요. 김정숙이.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호주 총리하고요. 저도 이렇게 연속 4번 6개월 사이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도 정권 교체의 이유가 된다. 국가 예산 낭비, 세비 낭비.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요. 수백억이 들어요. 이번 호주 한번 가는데도 제가 들은 건데 200억이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200억. 자, 김정숙 때문에 200억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문재인 대통령 호주 총리하고 4번을 6개월 했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정상회담 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진기록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엉터리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17일 날 느닷없이 그야말로 사과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왜 사과 입장문을 내놨느냐? 그 속사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17일 날 일어났던 얘기지 않습니까? 17일 오후 3시에 이제 사과를 하게 됐는데 16일 날까지도 오전에도 상당히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겸임교수 채용하는 것도 모르냐, 현실을 보고 비판하라, 조금 격앙된 이 원망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달라졌느냐?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사인데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급한 것이 16일 날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그러려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대위 측에서 보고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예. 이런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말하자면 사과 입장문을 발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대위 보고 내용 중에 어떤 것은 확인이 되는데 어떤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16일 날 저녁 때 선대위 보고 내용입니다. 확인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과하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양수 대변인의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설명 내용이에요. 특히 여의도 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이슈로 인해서 영남권하고 70대 이상 이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급속한 여론의 악화, 현실적인 우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누가 썼느냐? 이거를요 16일 날 밤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사과문을 발표하러 내려가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이 사과문을 바로 호주머니에서 이 국민 후보 이 후원 모금 행사가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바로 이 사과문을 읽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문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않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한다, 사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경력 기자가 정확하지 않아 이 부분은 결국은 일부 허위 경력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급속하게 마음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동의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한 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가 겸손한 자세로 확인 과정을 거쳐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점. 이런 점들도 이런 당 선대위 지휘부의 의견도 상당히 말하자면 사과를 앞당기는데 하나의 동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말이죠 쓴소리 자명국교로 알려져 있는 중앙선대위의 전략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쓴소리 자문기구는 전략자문위원회를 일명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윤재욱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고 엄태영, 윤두현, 최영두, 정유섭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략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참말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당부가 후보에 대해서는 아니면 선대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를 잘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가급적 그래서 윤재욱 의원도 가급적 좋은 얘기는 안 하겠다. 정말 쓴소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쓴소리를 몇 개를 했는데요. 비공개 오찬에서 첫째로는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하라. 대선은 판을 크게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가족 리스크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선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선대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취임 즉시 임명하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요.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는 유권자들의 표가 없지 않느냐. 현장으로 더 많이 가서 밖에서 뛰어야 한다. 강조를 했고 현장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운동이 되도록 윤 후보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요. 정권교체 연원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또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진태 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의 의혹은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MBC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비리를 검증하는 데는 공격 전문이기 때문에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제가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걸 모아서 개중에는 조금 뭐가 잘못된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모아놓고, 또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요, 형사 처벌할 사항이 된다면 하는 게 맞다. 아니, 이재명 후보 아들도 수사한다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라고 해서 내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수정 이 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이 발언,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씨가 이 목덜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 포착이 되니까 그거를 좀 피하려고 빨리 사무실로 출근길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수행하는 직원이 목덜미를 이렇게 누르는 이런 영상이 더 팩트에 잡혔어요. 더 팩트 온라인 매체죠. 일종의 이제 폭로 매체 전문인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것보다 더 윤 캠프가 놀란 게 뭐가 있느냐? 따로 있다. 이거를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뭐가 더 놀랐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진 노출까지는 이 김건희 씨 관련 팀에서 말하자면 시나리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과 발언을 할 줄까지는 정말 몰랐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아니겠느냐, 이런 놀란 반응들이 이 선대위에서 거론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과한 거,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사과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에서 시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대위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와버리니까 경위를 파악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선대위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과를 한 것일까? 그래서 이 김 씨는요, 이 김건희 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쭉 말해왔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 발언 때도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사과하라 라고 설득한 것이 김건희 씨였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 본인이 잘잘못은 따지는 것은 이유이 하더라도 국민이 지적하면 사과부터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력했고, 그런 생각이 결국 사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 언론에서 여당에서 사과하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이미 김건희 씨의 머릿속에는 이거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빨리 사과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인식이 김건희 씨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이 아들 성매매 여권에서는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성매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이 언론의 비판은 물론이고 우리 야권에서도 특히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2030 세대들마저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이 성매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제보, 폭로가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자, 우선 도박 문제에 관해서요, 추가적으로 지금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 장남 이동우 씨죠, 불법 도박 의혹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 도박이 그러니까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 한 7월까지만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선대위에서 최근까지 도박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급격히 바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박한 것이 왜곡돼서 가짜 뉴스로다가 덮으려고 했던 것이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은요, 이재명 더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 도박 문제에 관해서 최근까지 한 것이 드러나서 더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가 매일같이 뛰어다니는데 아들은 뒤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도박도 엄청 크게 하고 있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접촉이 안 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뭐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가 아니고 I'm fish, 그런 게 나는 이제 물고기인 거죠. A, B, C, D 이 아이디 4개를 가지고 4개의 포커방에
접촉하면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8일 날 오전에도 아임피쉬 ABCD 4개 아이디로 4개의 포포방에 접속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임피쉬 B는 30만원으로 시작해서요 111회 포커판에 참여해서 41만원으로 돈을 불리고, 아임피쉬 C는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30회 참여해서 124만원으로 돈을 불려요. 이 아이디 4개가 12월 8일 날 오전에 참여한 포커판만이 4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들 사이에도 말이죠. 이 TV조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의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다 들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가 너무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아이디는 2020년 7월까지 사용한 아이디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아이디고, 이 주변에서 이재명 아들하고 이런 포커게임 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 몇 번 쳐봤는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강하게 베팅하고 완전히 프로포커 도박꾼이었다. 이런 것을 TV조선에 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 측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까 선대위 측에서는 장남의 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 해서 최근까지로 정정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장 내역, 통신 내역, 얼마만큼 돈이 몇 번에 걸쳐서 오갔는지 이런 증거가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박 자금이 거액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1000만원 이내의 빚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이 아들 재산 등록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 2019년도에는요. 아들 재산이 예금이 87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004만원으로 급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동호 씨는 금융회사 인턴밖에 일한 게 없어. 그래서 이 5천만원의 출처가 뭐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는 문제에 관해서 선대위 측에서는요, 추가로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다.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매매 의혹이 불법 도박보다도 더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성매매 의혹 역시 불법 도박보다도 더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일부 댓글의 경우에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음담 패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돌아가시고 나서 발인 다음날부터 이러한 성매매까지 하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집안 내력, 최소한도 할아버지서부터 이재명 아들까지 3대 피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재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산 신고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장남의 재산이 이렇게 이제 5천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은행 빚이 1,100만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제주대학의 이상희 교수 징계 8개월 먹었죠. 이재명이 비판해가지고. 자, 이재명이가 왜 청년 기본소득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 청년 기본소득을 주면 결국은 도박을 일삼는 이재명의 아들 도박 자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재명 어제 말이죠. 강원도에 있는 식음료 회사 서울 F&B 원주 공장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이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비경력을 뽑고 소속감이 없으면 시간만 때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기업의 인건비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금 10%를 올려줘도 생산비는 0.8%밖에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라. 그리고 소속감도 있어야만이 또 이 신분보장도 되고, 그래야만이 애정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고용주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담회를 쭉 가졌는데요. 이 간담회 석상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하는 한 공장 직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쫄 것 없어, 쫄 것 없어. 저도 직장도 없는 실업자다. 이러면서 이 본인의 현 상황을 빗대서 농담을 던져서 이 긴장을 좀 풀어주고 웃음을 웃게 됐다. 이런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도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쫄았나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만큼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옥중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출간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 정치 함께 한 사람들이 모두 본인한테 짐이 됐다, 이런 내용의 옥중 서신. 언제 이 책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용이 2019년도 5월 6일 날 이 구미에 사는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글에서 따온 제목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 지지자의 글에서 책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 출간되는 걸로, 그러니까 연말에 출간되는 것이죠.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어요. 이 책에는 4년 9개월째 수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보낸 답장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빛이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대통령께 지지자들의 편지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지지를 담은 편지를 대통령께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께 여건이로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책은요, 가로 세로 연구소가 말하자면 이 편지 원본을 책으로, 원본의 내용을 책으로 옮기는 작업은 가세연이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요, 책 서문에서 돌아오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돌아보면 긴장의 연속이었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드리기 위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무엇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뵐 날이 올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행복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자한테 받은 편지에 답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33세 청년 이 송모 씨는요, 과거 가짜뉴스와 그들의 거짓 선동에 휘말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론에 휩쓸렸다.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보며 웃었던 그런 젊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과거의 생각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 서신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청년한테 격려를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해 꼭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추진 중이었던 정책과 계획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던 점이다. 앞으로 청년들에게 무한한 길이 열려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답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지지자 편지에 대해서요, 거짓은 잠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선동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그 생명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당성이 없으면 이를 법치주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